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지갑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하룻밤 사이에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점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상대방의 자금줄부터 완벽하게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이 도미노가 이제는 중동의 이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테헤란의 지도부가 제거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히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빚장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돈의 흐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붕괴와 함께 그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전 베네수엘라 대사 미코 파얄라의 폭로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와 중국에 갚아야 할 무기대금과 차관만 합쳐도 200억 유로가 넘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S-300 방공 시스템과 부크 미사일 포대를 판매하며 약 60억 유로를 빌려줬는데 이 돈을 회수할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새로운 미국 주도의 과도 정부가 복제자가 남긴 빚을 갚아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돈을 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비싼 러시아산 무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현실입니다. 당초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요새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요새는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마두로 체포작전 당시 미군 헬기가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푸에르테 티오나 군사기지로 진입하는 동안 러시아가 자랑하던 그 어떤 방공미사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황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미사일이 레이더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러시아 무관이 열병식에서 이 무기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러워했다는 일화가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유지보수 능력이 전무한 베네수엘라 군인들에 의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너무 복잡해서 운용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미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뼈아픈 실책입니다. 자신의 앞마당도 아닌 남미까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악성 부채와 무기체계의 신뢰도 추락뿐입니다. 게다가 마두로 정권 시절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자금은 증발했고 장비는 녹슬어갔습니다.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금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그 돈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빚을 갚으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돈도 잃고 명분도 잃고 군사적 망신까지 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입니다. 군사적으로 무력화된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러시아의 숨통을 다시 한번 조이는지 그 치밀한 전략이 바로 다음 순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결국 석유 국유화라는 20년 묵은 고집을 꺾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개혁 법안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 재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 완화 조치를 뜯어보면 미국의 의도가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자원 약탈 전술에 가깝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행한 새로운 라이선스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와의 거래를 허용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거래의 혜택은 오직 미국 기업과 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쿠바 기업은 영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국영 석유 기업들을 앞세워 베네수엘라 유전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왔습니다.
베이커 연구소의 프란시스코 모날디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약 22%가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 투자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기업 로스메프트 같은 곳들이 깔아놓은 파이프라인과 정제 시설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이 투자한 시설에서 나오는 석유를 팔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미국의 쉐브론이나 유럽의 랩솔, 애니 같은 서방 기업들이 무혈입성하여 그 열매를 독식하게 된 판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의 밭에 거름 주고 물 줘서 키워놨더니 수확 처리되자 주인이 바뀌어 빈손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새 법안 역시 철저하게 서방 자본의 입맛에 맞춰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로열티 상한선을 30%로 묶었고, 분쟁 발생 시 정부 입김이 센 현지 법원이 아닌 독립적인 국제중재를 따르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는 과거 차베스 시절 엑슨모빌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자산을 몰수당했던 공포를 지우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두로의 퇴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남미 최대의 에너지 자산이 반미 블록에서 친미 블록으로 강제 이전되는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손에 넣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단순히 자국에서 소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를 무기로 삼아 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자금줄을 끊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타깃은 바로 러시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인도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움켜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생명줄인 인도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갈 곳 잃은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며 푸틴의 전쟁 금고를 채워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계산기는 냉혹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인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포기하면 그 대안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협박이자 달콤한 유혹입니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러시아와 밀착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관세 폭탄으로 인도 경제를 타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뉴델리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최근 하루 5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 수준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통해 유가를 폭락시켜 러시아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전략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수법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간접적인 공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체재를 제공하면서 물량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직접적인 산소호흡기 제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유사들 입장에서도 러시아산 석유는 이제 계륵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대금 결제가 어려워졌고 배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미국의 보증하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로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인도의 니즈와 러시아를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순간입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믿고 버텨왔는데 가장 큰 고객을 미국이 가로채갔으니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남미와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시킨 트럼프 행정부. 이제 돈줄을 쥐었으니 남은 것은 군사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리는 일뿐입니다. 무대는 남미에서 중동으로, 타깃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으로 옮겨갑니다. 경제 제재가 서서히 목을 조르는 방식이라면 군사력 증강은 상대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행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일전을 앞두고 중동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말 그대로 무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펜타곤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규모와 시기가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미사일 수량만 730발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대규모 공습을 예상하고 하늘에 강철 지붕을 씌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우디가 방패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날카로운 창을 쥐어줬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38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30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아파치는 지상군과 전차를 사냥하는 데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력 수송을 위한 전술 차량 3,250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중 폭격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기동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이란 대리 세력과의 전면적인 교전을 준비하는 구성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판매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란을 포위하는 거대한 강철 벨트를 완성한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판매는 의회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즉, 전쟁이 시작되면 동맹국들이 총알이 부족해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군수물자를 쟁여두는 사전 배치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의 방산복합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발맞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말라 죽어가고 군사적으로는 포위된 이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은 발사 버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 목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설이 아닌 사람, 바로 이란의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한다. 이번 일요일 이란을 향한 군사공격설이 파다한 가운데 작전의 성격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같은 물건을 부수러 갔다면 이번에는 테헤란의 최고 지도부, 즉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롭사인 뉴스 등 외신들이 인용한 미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여 지휘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란 내부의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해 정권을 무너뜨린 참수작전의 성공 방정식을 이란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란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합니다. 겉으로는 확전을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반대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가 위협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란 정권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행동을 부추겼습니다. 배회적으로는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대매적으로는 확실히 밟아달라고 주문하는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 이란은 지금 주변국 어디에도 진심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거대한 항공모함 타격단이 이란을 향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규모 무장함대가 이동 중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보여주는 무력 시위 자체가 이미 말없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펜타곤은 대통령의 결단을 수행할 준비가 끝났다고 공언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은 티르키예를 통해 다급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듯 보입니다. 총구는 겨누졌고 방아쇠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다시 질서를 세우는지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전쟁 그 후의 모습이 마지막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정권이 무너진 후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가 아니라 망각과 화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과도 정부는 과거 독재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 있는 악명 높은 감옥 엘 헬리코이데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 정적들을 가두고 고문하던 비명의 장소가 이제는 아이들이 뛰노는 스포츠센터와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대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이곳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의 어두운 기억을 물리적으로 삭제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사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19년 폐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개정을 통해 모든 미국인 수감자들이 석방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관용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살인자, 마약사범, 그리고 심각한 인권 유림에 가담한 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즉, 마두로 정권의 핵심 하수인들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이 사면법은 정권이 원해서 한 자발적인 선의가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남미 땅에 다시 이식하는 수순입니다. 채찍으로 독재자를 쫓아내고 당근으로 민심을 달래는 이 시나리오. 지금 떨고 있는 이란 지도부에게 베네수엘라의 오늘 풍경은 자신들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돈, 석유, 군사, 그리고 전후 처리까지. 트럼프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거대한 양동작전이 보입니다. 남미에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적의 자금줄을 끊고 중동에서는 군사적 수단으로 적의 순통을 조이는 전략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일종의 실험장이자 본보기였습니다. 미국은 이곳에서 러시아와 중국에게 200억 유로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며 그들의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거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빼앗은 석유 패권을 이용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의 에너지 시장까지 장악하며 러시아를 이중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자산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목격한 이란 지도부는 지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단순히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을래 아니면 정권을 잃을래 라는 양자택일의 외통수를 둔 것입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강철방패를 앞세우고 항공모함이라는 창을 들이댄 미국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조차 자신들의 코가 석자라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힘의 균형은 무너졌고 승자의 독식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억 유로가 증발한 남미의 비극에서 시작해 중동의 일촉즉발 위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국제정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중립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처럼 거대 국가조차 한순간의 판단 착오와 정세 변화로 천문학적인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꿰뚫어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국제유가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닻을 내리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가늠할 선행지표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나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럼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세상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